안녕하십니까. 더샵TV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이 올해 2021년 7월부터 좀 엄청난 움직임이 또 있죠. 예, 금융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들 DSR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대출이죠. 모든 대출, 신용대출 포함해서 이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고 대출을 내어주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실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금융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의 중인 내용들을 보고 이 두 가지, 금융규제와 일부 수요자의 금융 완화,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왜 발표가 되느냐면은, 자, 매년 한 4% 정도 내외로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맞춰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것이 급증하면서 8%대까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자 이 관리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21년 7월부터 DSR 단계적 확대 도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21년, 22년, 23년까지 확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DSR 규제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SR은 뭐냐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 상환 비율,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고 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40%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보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부채가 부실화되는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리 방안으로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인가? 저는 부작용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관리 방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레버리지의 양극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DSR은 모든 대출 상환의 부담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얼만큼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자영업자나 불규칙적인 수입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미성년자, 그리고 소득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양극화가 더 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누가 더 대출을 필요로 할까요? 과연 이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또한 이번에 또 신용대출 만기도 축소가 됩니다. 현행 10년에서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는데, 당장 이번 7월부터 10년이었던 것이 7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5년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죠. 레버리지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2분의 1로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23년 7월이 되게 되면 완벽하게 DSR 규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23년 7월 되면 영혼을 끌어모아봤자 얼마 안 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21년 7월부터 20세에서 30세까지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부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7월부터는 내 집 마련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세하게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인데요. 1단계는 바로
7월입니다. 21년 7월. 2단계가 22년 7월. 3단계가 23년 7월. 이때가 이제 완벽하게 적용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나눠서 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투기, 그리고 과열지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주택의 DSR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21년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 6억 초과주택의 DSR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8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의 경우에 DSR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DSR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해서 총 대출액으로 바뀌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총 대출액에 2억이 초과하게 되면 규제를 받는 것이고요. 또 23년 7월 되면 1억이 초과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쪼그라드는 것이죠. 자, 막상 7월부터 적용이 되면 어떤 시장 효과를 낳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집값이 떨어지게 될까요? 안정화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에 있는 돈도 소득도 월등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을 구매할 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살 수 있는 주택의 컨디션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더 상급지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하위 주택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대 3법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한 경험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임대 2법이 처음 시행된 이 작년부터 앞으로 이 4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갈 것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계약갱신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도 부족하죠. 입주 물량 부족하고 멸실량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은 필연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임대가와 매매가가 상승하게 됨에 있어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의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규제로 인해서 상급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 기준 안에 있는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치면 5억 이하 대출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금액 내의 주택들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말이죠. 이 현상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자본이 적은 서민층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를 의식한 듯 정부에서는 정책 모기지,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30년이 아닌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40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원금 자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매달 납입해야 되는 금액 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완화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죠.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모 의원은 LTV 90%까지 완화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 중에 확률이 좀 높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자면, 자,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캡이 씌워져 있는 6억, 그렇죠? 현행 주택 가격 6억 이하, 조정 대상 5억 이하, 이것을 9억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소득 요건도 현재는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의 경우 9천만 원인데 이것을 1억 정도까지 상한하는 것이 좀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TV도 90%는 사실 어려워 보이고요.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던 10% 정도로 추가 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을 보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이것을 60%까지,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현행 60%에서 70%까지,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들의 금액과 소득 제한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주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본은 적고 또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보셨죠? DSR 축소되면은 어떻습니까? 빌릴 수 있는 돈이 완화를 하더라도 많이 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득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만 혜택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DSR 본격 시행으로 인해 상위와 또 하위 소득을 가진 이 소득자들의 자산 격차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주택이 이 DSR 때문에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 규모가 차이가 나게 되면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면서 저가 부동산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진입이 보다 많아질 거라, 올해 하반기에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임대입법이 가속화되면서 임대가 상승 두 번째 웨이브가 크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가 부동산의 매수를 선택하는 수요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서 서민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한 저가 부동산의 허들, 저가 가격 자체가 상향되는 결과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을 포기하고 비아파트 시장으로 진입하는 수요자도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이라고 불리는 오피스텔과 그리고 빌라로 불리는 다세주택의 시장 확장도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더샵TV에서 4월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어떤 것이 강화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장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샵TV에서 놀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